야, 군인 새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명동 한복판에서 갑자기 들려온 거친 욕설에 이정훈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22살의 해병대 일병인 이정훈은 포항부대에서 첫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참이었죠. 형, 저기 봐. 또 시작이네. 친구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정훈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한 젊은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갔죠. 아, 진짜 짜증나네. 명동이 왜 이래? 이정우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포항 해병대 부대 근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험악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괜히 끼어들면 우리도 곤란해져. 친구들은 이정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의감이었거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해병의 정신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명동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청룡파 조직원들이었어요. 정훈아, 진짜 가자. 여기 조폭들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 친구 재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형도 여기서 시비 걸려서 엄청 고생했거든. 군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정우는 친구들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정의감이 앞선다고 해도 군인 신분으로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군인이 민간 사건에 개입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둘러싸인 젊은이의 얼굴에 핏방울이 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이정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나왔어요. 그 젊은이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아마 같은 부대 후임이거나 선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야, 돈 없으면 여기서 뭐하러 왔어?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조폭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군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너무나 기분 나빴거든요. 군인이 뭐 대단하다고? 휴가 나왔으면 조용히 다녀야지. 다른 조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민간인한테는 손도 못 대잖아. 겁쟁이들. 이정훈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해병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더욱 강하게 팔을 잡아당겼고 이정훈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훈은 친구들과 함께 명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형들, 우리나라가 원래 저래?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 지역이 좀 특별한 거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청룡파라고 이 근처를 장악하고 있는 건달 조직이 있거든. 경찰도 함부로 손 못 댄다고 해. 경찰도? 이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저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고. 재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강인함과 정의를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군인들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정훈과 친구들은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낮보다 더 복잡해진 거리였죠.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정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이정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낮에 본 놈 아니야? 뒤돌아본 이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낮에 봤던 그 조폭들이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이정훈과 친구들을 둘러쌌습니다. 형들, 우리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이정훈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해병대 훈련을 받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는 함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던 길? 야, 이 새끼 낮에 우리 쳐다보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양철수라는 이름의 행동대장이 이정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인이라며? 해병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해병대래.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대? 양철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잡을 수 있겠네? 주변 조직원들이 함께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이정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해병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거든요. 형, 우리 진짜 갈게요. 친구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길을 막고 서 있었죠. 야, 군인이 뭐 대단하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야. 양철수가 이정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민간인한테 손 못 대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이정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먼저 손을 대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군인 월급 받잖아. 다른 조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져갈까? 저희한테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훈이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양철수가 갑자기 이정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 주머니 뒤져봐. 형? 안 됩니다.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조직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정훈은 온몸에 힘을 주며 참았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기 실력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군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새끼 되게 참네. 양철수가 이정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군인이라고 참으면 되는 줄 알아? 따끔한 아픔이 뺨에 퍼졌지만 이정훈은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더 아프게 해줄 거야. 조직원 중 하나가 이정훈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이정훈은 그 모습에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10만 원밖에 없네. 군인이 이것밖에 안 가져다녀. 양철수가 이정훈의 지갑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간다. 그건 제 용돈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이정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양철수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부모님? 22살이 부모님 용돈 받아 쓰네. 양철수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군인 월급이 얼마나 적으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이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해병대의 자존심도 개인적인 자존심도 모두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됐지? 다음부터는 우리 구역에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양철수가 이정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양철수의 주먹이 이정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아, 이정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친구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먹이 얼굴에 닿는 순간 이정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코에서도 피가 흘러나왔어요. 정훈아,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조직원들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군인의 현실이야. 명심해. 양철수가 피투성이가 된 이정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더 세게 해줄 거야. 조직원들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정훈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정훈아,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정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그날 밤 이정훈은 친구 집에서 얼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져 있고 볼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부대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훈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현이 말했습니다. 신고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정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정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짓밟혔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포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정훈 일병, 얼굴이 왜 그래?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경비병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은 여전히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남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휴가 중에 좀 넘어졌습니다. 이정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정훈에게 집중됐습니다. 야, 정훈아, 얼굴이 왜 그래? 사고 났어? 선임 김상현 상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이정훈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부대 장병 중 하나인 박민기 일병도 휴가에서 돌아와 비슷한 상처를 입고 온 것이었어요. 민기야, 너도 얼굴이. 이정훈은 박민기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기의 얼굴에도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형, 혹시 명동에서? 박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정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민기도 이정훈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같은 조폭 무리에게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긴 것이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김상현 상병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해병대가 조폭한테 맞았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은밀하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명동 청룡파가 우리 해병들을 괴롭힌다더라. 군인이라고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건드린다던데. 이상민 주임원사는 이 소문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대의 베테랑 군인인 그는 이런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훈이, 민기야. 내 사무실로 와. 이상민 주임원사가 두 병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상민 주임원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훈과 박민기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주임원사의 다정한 설득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이런, 이게 말이 되나? 이상민 주임원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해병대가 조폭한테 맞고도 아무 말 못한다고? 주임원사님, 저희가 먼저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상대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지. 이상민 주임원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우리 해병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이상민 주임원사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보고가 이어졌죠. 하지만 상급 간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런 민간 사건에 군이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명동 그 지역은 이미 조폭들이 장악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어. 절차를 따라야지. 연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 보였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서는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드러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명동에서 휴가를 보낸 해병들 중 적어도 5명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이거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네. 선임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해병대라고 하면 피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병대라고 하면 더 괴롭힌다고? 조폭들이 군인은 대응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노린다는 거야. 다른 선임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장병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서울 지역 출신 장병들은 고향에 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이상민 주임원사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김기태 작전 참모가 주임원사를 찾아왔습니다. 장병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위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고 이상민 주임원사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주임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이상민 주임원사가 물었습니다. 조1병이 또 당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합니다. 병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조철민 일병이 휴가에서 돌아온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심하게 당했습니다. 조철민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보고 해병대 간판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곧바로 해병 제1사단 사단장인 정윤희 소장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50대 초반의 정윤희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군 투스타였어요. 그녀는 전설적인 해병대 출신으로 카리스마와 전술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정윤희 소장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정윤희 소장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보고하는 참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윤희 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가 귀신도 잡는다고 하는데 조폭한테 맞고도 참으라는 겁니까? 정윤희 사단장의 목소리가 사령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민간 사건에 군이 직접 개입하면.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정윤희의 시선 한 번에 말을 멈춰야 했어요. 민간 사건이라고? 정윤희 사단장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민간 사건인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윤희 사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25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김기태 참모. 정윤희가 작전 참모를 불렀습니다. 예, 사단장님. 김기태 중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해병대 특수임무 출신으로 냉철하고 정확한 작전 수행으로 유명했죠. 청룡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세요. 조직도, 거점, 활동 패턴,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단장님, 설마. 다른 참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직접 나서겠습니다. 정윤희 사단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조폭한테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참모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정윤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윤희가 단칼에 말했습니다. 대신 이 작전은 극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완벽해야 해요. 김기태 참모는 정윤희 사단장의 결심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상관을 만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 지휘관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박소의 대위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윤희가 말했습니다. 박소희는 30대 중반의 여군 대위로 경찰 출신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경찰에서 군으로 전직한 경력이 있어서 민간 수사와 군 작전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과의 협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기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박소의 대위가 담당하세요. 경찰 출신이니까 그쪽 사정을 잘 알 테니까요. 정윤희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윤희 사단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피해를 당한 해병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훈, 박민기, 조철민. 모두 20 남짓한 어린 병사들이었죠. 이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니 정윤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윤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도 젊은 시절 여군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무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지금 이 아이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희 사단장은 이상민 주임원사를 불렀습니다. 50대의 베테랑 부사관인 이상민은 정윤희와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동반자였어요. 주임원사님, 장병들 상태는 어때요? 정윤희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민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정윤희의 눈에 결의의 찬 빛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 이상민 주임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정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우리 해병을 함부로 대했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이상민 주임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희 사단장의 진짜 의도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이상민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작전명은 유령입니다. 정윤희가 말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이 이번에는 조폭을 잡는 거죠. 그날 오후 극비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정윤희 사단장, 김기태 작전참모, 박소혜 대위, 이상민 주임원사, 그리고 특수임무 출신 간부 몇 명뿐이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윤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청룡파를 완전히 제압하고 다시는 우리 해병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기태가 물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정윤희의 계획은 체계적이었어요. 박소의 대위는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경찰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박소의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김기태 참모는 작전 계획을 세우세요.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윤희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상민 주임원사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일주일 내에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정윤희의 답변에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사단장님, 혹시 상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 간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해병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석자들은 모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시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번 작전이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윤희 사단장은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한 해병들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해병대의 자존심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소의 대위, 경찰 쪽 반응은 어때요? 정윤희 사단장이 작전 준비실에서 물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보 수집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벽에는 청룡파 조직도와 명동 일대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의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경락 반장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찰도 청룡파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최경락 반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명동 일대를 담당하는 그는 청룡파의 횡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증거 부족과 조직적 대응의 어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군에서 직접 나선다고 하니까 놀란 모양입니다. 박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청룡파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김기태 참모가 조직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청룡파는 백태성을 두목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간부가 10명 정도고 말단 조직원까지 합치면 50여 명 규모로 확인됩니다. 주요 거점은 어디인가요? 정윤희가 물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 사무실이 있고 근처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을지로에 불법 도박장도 운영 중입니다. 우리 해병들을 직접 폭행한 양철수는 정윤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백태성의 오른팔 격입니다. 김기태가 양철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폭력 전과가 많고 특히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정윤희는 양철수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정훈과 다른 해병들을 폭행한 장본인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솟았어요.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웠나요? 정윤희가 김기태에게 물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태가 작전 계획서를 펼쳤어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과 감시, 두 번째는 핵심 거점 동시 타격, 세 번째는 두목 백태성 직접 대면입니다. 민간 피해는 정윤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없는 시간대를 노리고 폭력 사용도 최소한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때 이상민 주임원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특수임무 출신 간부들 준비 완료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정윤희가 물었습니다. 12명입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간부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상민이 대답했습니다. 이들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병대 특수임무 출신들의 실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모두 혹독한 훈련을 거친 정예 요원들이었어요. 언제 출발하죠? 박소의 대위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울로 출발합니다. 정윤희가 결정을 내렸어요. 작전명 유령 개시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윤희 사단장과 작전팀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군인의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김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정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서울에 도착한 작전팀은 즉시 명동 일대에 잠입했습니다. 박소의 대위는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김기태 참모는 현장 지휘를 맡았어요. 특수임무 출신 간부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였어요. 양철수가 평소처럼 명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김기태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정윤희는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 속에서 조폭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혔구나. 정윤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유령 1호 이상 없나요? 김기태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유령 1호 이상 없습니다. 유령 2호 대기 중입니다. 유령 3호 목표물 시야에 있습니다. 각 조의 보고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작전 개시합니다. 정윤희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 특수임무 출신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쌓은 실전 경험과 완벽한 팀워크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먼저 을지로의 불법 도박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특수임무팀이 침투해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무기나 폭력 대신 완벽한 기술로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1호 거점 제압 완료. 2호 거점 제압 완료. 3호 거점 접근 중.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보고에 정윤희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명동 지하상가의 청룡파 사무실도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위세를 부리던 조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하며 제압당했어요. 이게 뭐야? 너희 누구야? 양철수가 소리쳤지만 해병대 특수임무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 간부가 냉정하게 말하며 양철수를 제압했어요. 불과 30분 만에 청룡파의 주요 거점이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조직원들은 정확한 기술에 의해 제압됐고 민간인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사단장님, 1차 작전 완료했습니다. 김기태의 보고를 들은 정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청룡파 두목 백태성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백태성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40대 후반의 청룡파 두목은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다른 조직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뭔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백태성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털렸어요. 도박장도 유흥업소도 모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뭐라고? 백태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간부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죠. 누가 감히 우리를. 백태성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목님, 양철수 형님도 잡혀갔어요.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백태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지역을 장악해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합 장소로 모여 백태성이 급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는 조직원은 절반도 안 됐어요. 한편 정윤희 사단장은 명동의 한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경찰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박소의 대위가 미리 조율한 대로 경찰이 뒷정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백태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태 참모가 보고했어요. 강남에서 나와서 명동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상대로군요. 정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공격받으니까 직접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기태가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겠어요. 정윤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죠. 백태성은 급히 명동으로 달려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거점이던 곳곳이 경찰의 통제하에 있었고 조직원들은 대부분 연행되거나 도망친 상태였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백태성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백태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기태 참모였어요. 백태성 씨죠? 김기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 누구야? 감히 우리 조직을. 백태성이 화를 내며 다가서려 했지만 김기태의 차가운 시선에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기태가 말했습니다. 거부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더 곤란해질 거예요. 백태성은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어요. 이미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라는 거야? 백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김기태가 차를 가리켰어요. 차 안에서 백태성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조직을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도 아니고 다른 조폭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저기 계십니다. 김기태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백태성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야구 배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분이 백태성이 의아해했습니다. 해병 제1사단 사단장 정윤희 소장님입니다. 김기태의 말에 백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인? 백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군인이 우리를? 직접 물어보세요. 김기태가 말했습니다. 백태성은 떨리는 다리로 정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녀에게서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군인의 위험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앉으세요. 정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백태성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윤희의 시선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왜 건드렸습니까? 정윤희의 첫 마디였어요.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해병들을? 백태성이 더듬거렸습니다. 이정훈 일병, 박민기 일병, 조철민 일병. 정윤희가 한 명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당신 부하들이 폭행한 우리 해병들입니다. 백태성의 기억 속에서 그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양철수가 몇 번 군인들을 괴롭혔다고 자랑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백태성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윤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말이 막혔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본 겁니까?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괴롭힌 거죠? 백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윤희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실제로 조직원들은 군인들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사과하세요. 정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정윤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요. 백태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여군 장성 앞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위세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태성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윤희는 잠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속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포항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십시오. 정윤희 사단장의 말에 백태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부대까지 와서 피해를 당한 해병들에게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포항까지요? 백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조폭 두목으로서 군부대에 가서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써주세요. 정윤희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군인 보호 협약서입니다. 앞으로 절대 군인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글로 남기는 겁니다. 백태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청룡파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일체에 위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써야 하나요? 백태성이 망설였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정윤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백태성은 정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 만에 자신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태성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흘 후 포항 해병대 부대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거기서 백태성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청룡파 백태성입니다. 백태성이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약속한 대로 왔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했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곧 이상민 주임원사가 나와 백태성을 맞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상민 주임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대 앞면의실로 들어서는 백태성의 모습을 본 해병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조폭 두목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대에 온 것이었거든요. 사단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백태성은 더욱 떨렸습니다. 며칠 전 한강에서 만났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들어가세요. 이상민 주임원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정윤희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피해를 당한 해병들이 서 있었어요. 이정훈, 박민기, 조철민 모두 백태성의 부하들에게 폭행당했던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왔군요. 정윤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행입니다. 백태성은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폭 두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정훈 일병, 박민기 일병, 조철민 일병. 백태성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부하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병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조폭 두목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군인분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백태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정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단장님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윤희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백태성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협약서는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정윤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각오하세요.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백태성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태성이 부대를 떠난 후 해병들 사이에는 신기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사실에 모두 감동했어요. 사단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정훈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나서주시다니. 그러게. 이런 상관을 만난 게 행운이야. 박민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 전체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자부심이 모든 장병들에게 퍼져나갔어요. 한편 이 소식은 은밀하게 언론에도 흘러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사건을 포착한 것이었어요. 해병대가 조폭을 제압했다고? 이하윤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기자인 그녀는 항상 특종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취재 끝에 이하윤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조폭에게 당한 일부터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 이하윤 기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병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이하윤 기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군의 민간 개입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대신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과 부하를 생각하는 지휘관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 이번엔 조폭을 잡다. 기사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정윤희 사단장의 리더십이 주목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진짜 멋진 상관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리더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정윤희 사단장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이번 일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휴가를 다닐 수 있겠군. 정윤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 이정훈이 친구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휴가를 받은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서울에 올라왔어요. 지난번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됐지만 사단장님이 해결해 주신 일을 믿고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민수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괜찮을 거야. 사단장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어.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윤희 사단장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명동거리에 도착한 이정훈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북적거리는 거리였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전에 느꼈던 위압감이나 불안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 재현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예전에 이정훈을 괴롭혔던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조폭들은 이정훈을 알아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다른 길로 피해갔어요. 마치 이정훈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이네.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피해가네? 이정훈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조폭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피해가다니요. 사단장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훈아,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재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정훈과 친구들은 명동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예전처럼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이정훈에게 다가왔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병대 분이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같은 상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조폭들 때문에 장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이정훈이 의아해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저들을 정리해 주신 덕분에
이제 장사가 평안해졌어요. 그 남자는 명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상인은 이정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이정훈은 당황했지만 상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사단장님이. 이정훈이 말하려 했지만 상인은 이미 감사 인사를 하며 사라졌어요.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명동 상인들과 시민들이 해병대 군복을 본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제야 이정훈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만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평화로워진 것이었어요. 조폭들의 횡포로 고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상처 하나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정훈아, 어땠어? 동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정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이정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해병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휴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거든요. 한편 정윤희 사단장의 사무실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희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사단장님,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김기태 참모가 궁금해했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정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은 지휘관의 기본 의무죠. 이런 걸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윤희의 조용한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인터넷에는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사단장, 부하를 위해 모든 걸 건 지휘관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해병대 전체의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다른 부대 해병들도 우리 사단장님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해병대라는 것 자체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동 일대는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청룡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조폭들도 감히 이 지역에서 설치지 못했습니다. 백태성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해체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군인들을 보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이정훈을 비롯한 피해를 당했던 해병들은 이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휴가 때마다 당당하게 서울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군인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윤희 사단장은 다시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 바다에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해병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었습니다. 진짜 상관이 뭔지 배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정윤희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부하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귀신이 아닌 조폭을 잡았군요. 정윤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해병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고 부하들을 보호했으며 사회 정의도 실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정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라고요.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해병 제1사단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흘렀습니다. 모든 해병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밤이었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단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명동 거리에서도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병들은 당당하게 고향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잡던 해병이 조폭을 잡은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의 모습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윤희 사단장의 한마디는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귀신도 잡고 조폭도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병이기 때문이다.